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취 문제로 이틀간 잠행을 이어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김 대표는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며 당의 안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수 텃밭 부산을 찾아 북한 재개발 등 현안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흔들리는 민심을 살피고 총선 표심을 다지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인허가 청탁의 대가와 외곽 후원 조직, 기부금 등으로 8억 2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가로챈 뒤 잠적한 신종 금융 사기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계좌에 50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공짜로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이자 부담이 옷과 신발 구입 비용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올 3분기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지만 의류 신발 구입 비용은 10% 줄었습니다. 김장연대 기억하십니까?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연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김기현 대표를 당선시킨 배경이 됐었죠. 그런 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으니 김 대표도 분명 압박이 컸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잠행을 이어오던 김 대표가 오늘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의 상황은 모두 당대표의 책임이라며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분열도 끝내야 한다고도 했는데 당초 김 대표의 선택지는 대표직 사퇴, 불출마 선언 등 여러 개가 있었죠. 대표직만 내려놓는 건지 총선에선 험지로 출마를 한다는 건지 출마를 아예 안 한다는 건지 여부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이제 여당은 비대위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체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노태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잠행을 이어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대표직 사퇴를 결단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한 채 거취 문제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지 이틀 만입니다. 김 대표는 SNS를 통해 9개월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사명감을 안고 일했지만 그 소임을 내려놓게 돼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성어를 인용하며 내년 총선 승리는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한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어떠한 역할이든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신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당내에선 김 대표 체제에서 단일 대우로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 김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두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김 대표는 다만 불출마나 험지 출마에 대한 견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재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안정시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전격 사퇴로 당내 상황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원래는 당대표가 임기를 15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한 만큼 새 대표를 뽑는 게 맞지만 총선은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선 비대위가 더 나은지 아니면 아예 선거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게 더 나은지 등등 따져봐야 할 게 많거든요. 국회 연결해서 지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순철 기자, 당장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는 당대표가 없기 때문에 당내 서열 2위인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윤 원내대표 등 나머지 지도부는 비대위 전환 등 향후 총선 체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이동 정책위의장도 당의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임명직 당직자들도 김기현 대표 사퇴에 따라 함께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윤재욱 원내대표가 반려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은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데요. 내일 오전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명직 당직자들의 사의와 비대위 전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위 회의에 앞서 3선 이상 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도 논의합니다.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후 국민의힘 내부는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인데요. 사퇴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다만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김기현 대표의 거취 결단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사태의 배경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현 체제로는 총선 승리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어 거취를 결단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관심은 그럼 용퇴를 그러니까 희생을 할 다음 타자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결정하면서 압박은 남은 친윤 핵심과 중진들로 향하게 됐죠. 용퇴 대상을 두고는 당내 의견이 분분한데 꼭 5만 포함되는 건 아니다. 그동안 당대표를 옹호하면서 호위 무사를 자처했던 권력에 줄을 섰던 친윤, 초선 의원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장 주목받는 건 남은 친윤 3인방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입니다. 3인방의 지역구가 여당 강세인 영남과 강원권이라는 점도 용퇴론 명분으로 작용합니다. 줄곧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이 의원 주변에선 구리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여온 권 의원과 윤 의원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만 이들의 용퇴론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부나 당의 기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을 권한을 누린 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들이죠.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이 아닌 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윤핵관 분들은 다선이 아니에요. 3선 이상은 돼야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 당 안팎에선 김기현 대표 지키기에 앞장섰던 친윤 초선들이 혁신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하고 김 대표 사퇴를 촉구한 중진들에 대한 집단 비판까지 당내 과반인 초선들의 집단 행동이 번번이 당 혁신을 막아왔다는 겁니다. 영남권 중진들은 공천과 경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김 대표 사퇴로 이들에 대한 압박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로 총선을 앞둔 여권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국회팀 안병수 기자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기현 대표 결국 물러났습니다. 결정적인 배경은 뭘까요? 입장문에 더 이상 자신의 거취 문제 때문에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의원들 단체 채팅방에서 거친 언쟁까지 오가는 상황에서 사퇴 말고는 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이 가정법이지만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앞서서 결단을 내렸다면은 대표직 사퇴는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준석 전 대표와도 만났더라고요. 예, 어제는 서울 자택에 귀가를 하지 않고 이 모처에서 구작은 비서실장을 비롯한 측근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이 전 대표를 만나서 서로의 거취를 두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만남은 예정됐던 거라면서 특별한 의미를 둘 건 없다고 했는데요. 김 대표는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 대표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며 본인이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상황에 화가 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김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니냐, 그리고 회동 배경은 그럼 뭐냐, 이런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김 대표는 결국에 사퇴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번 만남이 이준석 신당 참여를 염두한 거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낭설이다, 오히려 신당 창당을 만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비대위로 가게 될까요? 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지금 당대표 권한 대행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 설치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고 비대위 설치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비대위원장, 전국위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합니다. 비대위원들의 임명이 완료되면 당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은 즉시 권한을 잃게 되면서 비대위 체제로 본격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최소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원내에도 예산안 그리고 쌍특검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보다는 비대위 전환 가능성이 큰 걸로 점쳐집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름으로는 한동훈 장관 이름이 꾸준히 올라와요.
일단 한 장관의 이름이 당내에서 언급되는 것은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누가 거론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당 핵심 인사들은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이 지도부도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마 그런 의견들을 주시는 의원님들은 각자의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간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량감 있는 인물들은 후보군에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후보군이 뚜렷하게 좁혀지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원희룡 국토장관도 여권에서 적임자로 평가합니다. 이 서울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 공략에 유리하다는 거죠. 이 밖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등도 거론됩니다. 가뜩이나 총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안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부산의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죠. 이런 미묘한 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 민심을 공략했는데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18석 중 3석만 갖고 왔었죠. 내년 총선에선 역대 최고인 9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현장 최고위 회의장에 부산경제 민주당이 살리겠다는 다짐의 문구가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구체적으로 북항 재개발과 같은 지역 수건 사업의 지속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부산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도 만나 적극적인 피해 구제도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선 민주당 단독으로 부산 엑스포 특위를 열었습니다. 부울경 시도민들한테는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을 잔뜩 불어 넣어서 기대를 부풀리더니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참담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여권 지지세에 균열이 생겼다고 보고 부산 민심을 파고든 겁니다. 실제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부울경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4.4%포인트 상승해 4.3%포인트 하락한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 전체 18석 중 3석에 그쳤지만 내년엔 절반인 9석을 차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한 민주당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부산 지역 후보자 중 다수가 구청장 출신들로 역대 가장 강력한 라인업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나 류삼영 전 총경 등 중량감 있는 인사의 부산 출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초선 의원 2명이 불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게감 있는 정치인의 결단은 아직 부족하기에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 결단 촉구가 또 나왔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증권사 사장 출신으로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초선 홍성국 의원은 사회 발전 속도에 못 미친 후진적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학자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진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받기도 했습니다. 정치 개혁에 앞장서온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도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지적하며 선거법 후퇴만은 막아달라는 주장입니다.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꿉니다. 대선이 어려워집니다. 이번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 인적 쇄신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했고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설을 언급하는 등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 불거졌습니다.
또 혁신 경쟁에서 국민의힘에 뒤처지고 있다는 민주당 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박병석, 우상호 의원 이외 중진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반도체 순방으로 불리는 네덜란드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간 공동 성명에 반도체 동맹이라는 표현을 넣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반도체 업계에서 갑 중에 갑이죠. 그래서 동맹을 아예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네덜란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로 이동해 마르크 류터 총리와 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발표할 공동성명에 반도체 동맹 표현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효율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를 함께 집행해가고 이행해가는 그러한 동맹 관계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 공동성명에 특정 국가의 반도체 동맹을 명기한 건 처음으로 치열한 협상과 네덜란드 측의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맹의 실현을 위해 윤 대통령은 어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본사도 찾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클린룸에 들어가 차세대 EUV 노광 장비 제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해당 장비는 2나노미터 이하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데 ASML이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이번 방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구매 선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와 ASML은 1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우리나라에 짓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동맹을 이룬 윤 대통령은 ASML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이그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정치톡톡, 오늘은 정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히딩크 감독 깜짝 호명. 야,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누가 부른 겁니까?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국빈 방문 만찬에서 다름 아닌 히딩크 전 감독을 찾은 겁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실까요? 네. 2002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월드컵 4강 신화의 중심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명장 거스 히딩크 감독이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히딩크 감독님? 히딩크 전 감독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모으고 몽례로 화답했고요. 네. 비빈들 사이에선 큰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대한민국과 히딩크 감독의 인연은 꽤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게요.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공로를 인정해서 히딩크 전 감독을 한국 1호 명예국민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박지성 선수와 본인의 학창 시절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연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이던 1974년 월드컵 때 오렌지 군단의 돌풍을 일으켰던 요한 크루이프에 열광했습니다. 윤 대통령 축구에 대한 사랑도 참 엄청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서예전 데뷔. 누가 서예를 한다는 겁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서예전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저기 나오네요. 100여 개의 작품이 전시됐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과 퇴임 후 10년 동안 직접 써내려간 것들입니다. 광우병 사태 등을 회고하면서 재임 중 정책 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행복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기업인 출신이니까 광화문에서 소리를 뱉다 지르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줄로 하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서예를 하면서 마음을 달래서 미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고. 이 전 대통령이 서예를 배운 건 지난 2008년 취임 이후인데 재임 중 휘호 요청이 많아서 따로 과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당내 현안이 복잡하잖아요. 혹시 정치적 메시지 같은 건 내놓은 게 없습니까, 오늘?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의미가 담기지 않는 순수한 전시회라고 밝힌 만큼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자리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권성동, 윤한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재호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을 향해서 좀 잘해달라고 쓴소리를 전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와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3만 불 국민 소득에 걸맞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통합을 위해서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총선의 관전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금액과 외곽 조직, 기부금 등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액수 등을 합하면 송 전 대표와 관련된 돈은 8억 원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했었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송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 먼저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 등과 공모해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 20개,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등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받은 돈 중 4천만 원은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대가로 받은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일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 지난 조사에서 13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던 송 전 대표는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 역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가운데 송 전 대표 신병 확보 이후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베트남에서 신종 마약을 밀수해 유통해온 조직이 세관과 경찰의 공조로 검거됐습니다. 몸에 마약을 숨겨놓은 수법으로 반입했는데 마약 운반 체계에 어색한 걸음걸이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김해공항 입국장입니다. 베트남에서 들어온 한 남성이 어딘가 불편한 듯 걸음걸이가 어색합니다.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제대로 걷습니다. 2달 뒤 김해공항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남성. 이번에도 뒤뚱거리며 화장실부터 찾습니다. 역시나 화장실만 다녀오면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세관과 경찰에 검거된 이 남성은 가랑이 사이에 마약을 숨겨 들여왔습니다. 이 남성이 지니고 있던 마약은 케타민 210g과 엑시트시 400정, 4,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다리 사이에다가 마약류를 둘둘 뭉쳐가지고 이제 다리 사이에다 탁 집어넣고 레깅스를 이렇게 밀착시켜서 안 흐르게 한 상태로 이제 걸어오니까 다리 사이에 있는 걸 빼서 아마 가방으로 옮겨. 첩보를 입수한 세관과 경찰은 국내 총책과 유통책 등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합성 대마와 케타민 등 2만 5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밀수해 SNS를 통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과 경찰은 6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늦은 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재판부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중학생에게 장기 10년이면 이례적인 형량인데 자신의 소변을 먹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짧으면 5년만 해도 출소할 수 있다 이거죠. 피해자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오열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고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옵니다. 뒷좌석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남성이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워 학교로 납치한 겁니다. 남성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소변을 먹게 하거나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1시간 동안 범행을 이어간 남성은 여성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다름 아닌 15살 중학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학생에게 징역 단기 5년에서 장기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믿지 못할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이 중학생이 모범수로 생활할 경우 5년 만에도 형을 마칠 수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재판장에서 오열했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 걔는 갇혀 있기라도 하죠. 저는 돌아다녀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일이 잘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낫지. 이거는 산송장밖에 못해요.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1,500% 수준의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한 이른바 MG 조폭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직적인 위기의 질서가 있는 조폭과 다르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며 범죄를 저질러 경찰의 관리 대상도 아니었는데 말이 MG 조폭이지 하는 짓은 일반 조폭과 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성이 옷을 찢더니 문신을 과시하며 의료진을 위협합니다. 자동문을 부수기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응급실을 배회합니다. 지난 3월 치료차 찾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MG조폭 일당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경찰의 관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 동년배끼리 몰려다니며 불법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형편이 어려운 지인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30%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총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연이율 1,500%의 불법 대부업을 한 셈인데 지인이 갚지 못하자 협박과 감금을 일삼으며 가족까지 위협했습니다.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가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로 좀 많은 피해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이들 MG조폭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폭력 조직과 연계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3년 전 폭력 집회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에 자진 출석했던 전광훈 목사가 법원을 나올 때 수갑을 차고 있던 장면 혹 기억하십니까? 이와 관련해 전 목사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항소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옵니다. 보수 집회를 주도하면서 경찰관 폭행을 지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영장심사를 받고 나오는 전 목사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심사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괜찮은데 말하면 괜찮대. 충분히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찰서로 대기하러 가는 길에 수갑을 채운 건데 경찰은 호송 규칙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수갑을 채운다는 거 얼마나 인격적인 모멸을 줍니까? 순순히 모든 것을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는데 구태여 수갑을 채웠어요. MBN 취재 결과 3년 만에 법원이 전 목사 손을 들어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자진 출석해 도주 우려가 있었다 보기 어려워 수갑 사용은 위법이라며 국가가 전 목사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정부 측이 당시 몰려온 지지자들이 도주를 도울 수도 있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 사건 이후 자진 출석한 경우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훈령을 바꿨습니다. 다만 이번 선고에 대해 정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추워져서일까요? 반려동물이 전열기 전원 버튼을 눌러 불이 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집을 비우실 때 반드시 전기를 차단하셔야겠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기로 자욱한 건물 복도.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소화기를 든 채 코를 막고 사람들이 뛰어나갑니다.
건물 밖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웅성거립니다. 지난 4일 서울 중랑구의 오피스텔 2층에서 불이 나 강아지 한 마리가 죽고 주민 50여 명은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서울 금천구 오피스텔에서도 불이 났는데 당시 집안에는 고양이 한 마리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두 화재 원인을 모두 반려동물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반려동물 화재는 총 387건으로 14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손이 아닌 동물의 발로도 압력이 감지돼 전기 제품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전기 레인지가 설치된 싱크대 위에 사료를 강아지와 고양이가 먹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살피던 강아지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움직이자 전기 레인지 전원 버튼이 켜지고 상자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지 3분 만에 불이 붙습니다. 그 누르는 터치식보다는 이렇게 돌리는 식,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 전문가들은 전열기 주변에서 화재에 취약한 종이 등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반려동물이 조작하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우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화재는 야외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십 년도에 낡고 바랜 전선들이 어지럽게 꼬여있는 모습, 오래된 건물이나 재래시장 골목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작은 부시에도 큰 피해를 낼 수 있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누가 관리해야 할까요? 정부가 정비사업을 신청받고 있지만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자기 부담금도 있어서 사실 신청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신청을 해도 잘 안 되고요. 박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 위로 치솟는 시뻘건 불길에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이내 폭발합니다. 천장에서 쿵소리가 나며 스파크가 튀고 번개가 친 듯 번쩍이기도 합니다. 두 곳 모두 낡은 전선에 불씨가 옮겨붙어 화재를 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 자체가 선이 문제가 많아. 연기가 종종 발생했어. 올해 벌써 이것까지 치면 벌써 세 번째지. 화재가 난 현장의 인근 건물 옥상입니다. 오래된 건물에 전선을 정리하지 않은 채 에어컨까지 설치하면서 전선은 더 복잡하게 엉킨 모습입니다. 절연 테이프로 돌돌 감싸놓은 전선 뭉치부터 군데군데 피복이 벗겨진 전선도 보입니다. 또 다른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장 아래 전선이 서로 엉켜 있고 먼지와 거미줄에 둘러싸여 있는가 하면 전선이 오래돼 아예 끊어진 채로 방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피복이 손상된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이 닿는다든지 아니면 하선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화재로 이어지죠. 벗겨진 전선에 물 또는 먼지가 들어가거나 뭉쳐있는 전선에 전류가 흘러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개인이 선뜻 나서서 노후 전선을 교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들이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는지가 늘 고민이긴 하거든요. 지난해 발생한 화재 4만여 건 가운데 25%인 만여 건이 전기적 요인이었고 전선 노후화로 불이 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유지 보수와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증권사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공짜로 드립니다. 약간 의심스럽죠. 하지만 유튜브 채널도 있고 광고 모델 2명이 자기 얼굴을 다 드러내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워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 존재하는 금융사 이름과 흡사한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있었죠. 하지만 이것도 가짜였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증권사가 출범했다며 유튜브에 올라온 홍보 영상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증정 이벤트. 첫 계좌 개설로 500만 원 입금 시 삼성전자 3주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무료로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증권사 이름도 OK금융그룹을 연상시키는 OK증권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저거 입금해야 되는 거보다 하고 딱 누르고 악착 싶은 거예요. 출구 자체가 안 돼서
접수 검색해봐도 아무리 봐도 OK증권이라는 데가 없어서. 이들은 실제로 OK저축은행이 금융지주를 출범시키고 증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500만 원가량을 입금하면 출금을 막은 뒤 결국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사기에 이용됐던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실제 금융회사와 색상과 로고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를 통해 신뢰를 얻고 소비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OK금융그룹은 OK증권은 없다며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튜브도 다 내렸고 홈페이지 폐쇄했고 그렇게 저희 다 신고하고 그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종 피싱 사기로 보고 정확한 피해 액수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조건이 좋은 상품의 경우 의심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때 아닌 폭우에 폭설이 멈추고 오늘 아침엔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반짝 추위에 그치고 내일부터 이틀간은 또다시 기온이 오르고 눈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전국이 꽁꽁 얼어붙는 맹추위가 시작될 거라고 하네요. 진짜 겨울이 오는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에 유출된 기름 흡착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1분쯤 강원도 강릉시 공항대교에서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해 50대 운전자가 왼쪽 어깨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블랙 아이스에 미끌린 차량은 근처 다리의 난간을 뚫고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영동 지역은 어제까지 사흘간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도로 위 블랙 아이스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시내에서도 블랙 아이스 형태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반짝 추위가 찾아온 자리에 내일부터 또다시 이틀간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14일과 15일 사이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며 저기압과 인접한 중부 내륙과 강원 영동,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1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와 강원 산지에는 3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16일부터는 최강 한파가 찾아옵니다. 전형적인 서고 동저형 겨울철 기압 배치가 만들어지면서 차가운 북풍이 한반도를 향해 몰아칠 전망입니다. 기온이 하루 만에 10도 이상 떨어져 일부 지역은 한파주의보를 건너뛰고 한파경보가 바로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최근 독감과 폐렴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나서 각종 질병이 대유행하자 혹시 이 마스크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닌가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일까요? 윤현지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년째 유행 중인 독감, 좀처럼 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폐렴과 코로나19까지 겹치며 호흡기 질환 대유행 우려까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마스크 해제 시기와 맞물리며 그동안 마스크를 쓰며 면역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일까요?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병원체를 인위적으로 차단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질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병에 걸리지 않으면 다른 때에 더 큰 유행이 올 수 있다는 면역 빚 현상은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년 동안 유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감염이 이미 됐었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안 되고 넘어온 거죠. 비슷한 단어들이 가끔 쓰였어요. 그러니까 유행을 해야 될 때 유행을 잘 안 하면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유행하는 그런 거를. 취재를 종합해보면 마스크를 쓰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명제는 대체로 그렇지 않음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이제는 의료기관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곧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호흡기 질환 추가 감염을 막도록 해야겠습니다. 사실 확인 윤현지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발표 직후부터 야당으로부터 검찰 출신으로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는 공격을 받고 있죠. 김 후보자가 법조계나 공직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그는 권익위원장이기도 하죠. 적절한 시기에 겸직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이후 첫 공식 출근길에 나선 김홍일 후보자. 또 검찰 출신이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저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현재 권익위원장직도 유지하고 있는 김 후보자는 조만간 이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휴가를 했고요. 제가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수사위원회로 만들어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사로서 범죄자 잡던 경험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는 여야 간 힘겨루기 중인데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27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연말까지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당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SBS 등 34개 방송사업자가 무허가 방송 위기에 내몰린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의대 졸업생들의 적절한 배분부터 신경을 써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대를 졸업하면 인턴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방엔 인턴으로 갈 수 있는 병원이 별로 없거든요. 결국 지방 의대를 졸업해도 수도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춘천시에 있는 강원대 병원입니다. 강원대 의대 부속 병원이지만 졸업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정원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인턴 정원이 졸업하는 인원의 절반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모교병원에 지원하는 비율은 한 30%에서 35% 정도. 지역 의대를 졸업해도 해당 지역에서 인턴 수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지역별 대학병원 인턴 정원과 의대 졸업생을 비교하면 강원권이 26%로 가장 낮았습니다. 강원 내 의대 졸업생 4명 중 1명만 지역병원에 인턴으로 취업할 수 있는 셈입니다. 호남권과 영남권도 졸업생 수 대비 인턴 정원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졸업생이 모두 관내에서 인턴을 해도 정원의 3분의 1이 남아 지방 의대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만큼 지역 의대생 이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지방에 지역의 의대를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사 면허를 따고 인턴 취직을 할 때 수도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지역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과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치솟은 물가와 이자 부담 속에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신발이나 의류 같은 당장 급하지 않은 소비들이겠죠.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나가는 이자 비용이 입고 쉬는 데 쓰는 지출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내년에도 서민들의 소비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 명물거리. 오가는 사람들로 곳곳이 북적이지만 유독 옷가게와 신발 편집숍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냥 작년에 입었던 거 한 번 더 입고 웬만하면 소비 좀 아끼려고 하는. 더 안 쓰게 되고 또 아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패션이나 아니면 뷰티 제품에 가장 더 안 쓰는 것 같아요. 치솟는 물가에 시민들은 신발이나 의류 등 당장 급하지 않은 소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3분기 가계 월 평균 의류 신발 구입 비용은 10만 4천 원대로 전년 대비 11%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다달이 내는 이자 부담은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신발 의류 지출액을 넘은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불어난 이자 비용의 얇은 주머니 사정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경제단체의 조사를 보면 국민 절반 이상이 고물가를 이유로 내년 소비를 올해보다 줄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담으로 인해 지급 여력이 많이 축소됨에 따라서 관광이나 여가 활용 등 필요 지출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지출을 줄이는 걸로.
내년 경기 전망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0명 중 1명에 그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다들 힘들다는데 가격을 올리자니 눈치가 보였는지 식품업체들이 제품량을 스그머니 줄이며 인상 효과를 얻고 있죠. 정부가 이 같은 편법적인 가격 인상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올리는 건 좋다, 대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라고요. 일명 꼼수와의 전쟁,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슬라이스 치즈입니다. 이 치즈는 최근 장당 2g이 줄었는데 따로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눈치채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김은 10장에서 1장이 줄었고 소시지는 한 봉지당 40g, 아몬드는 20g, 핫도그도 1개가 줄었습니다. 1년간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었는데요. 김부터 소세지까지 소비자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품목 9개가 포함됐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 압박이 심해지자 제품 가격은 건드리지 않고 크기나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많아진 겁니다. 정부는 소비자 불만이 심해지자 사업자가 용량 변경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규격,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유통업체도 용량 변경 제품에 대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제품 단위 가격은 온 오프라인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올렸다 하면 그런 거 표시되면 아 이거 올랐으니까 안 산다 뭐 아니면 이렇게 표시가 해놓으면 아 이건 내가 다음에 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무조건 가격이 올랐다든가 뭐 양을 줄였다든가 했을 때는 기분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상품 구입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6개월 이상 집에만 머물고 있는 청년을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방치할 경우 연간 7조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발생을 한다네요. 정부가 스스로를 자신만의 공간에 가둔 54만 명을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돕기로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29살 김모 씨. 20대 중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공부와 취업의 거리를 뒀고 4년 넘게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느끼고 방 안에서 틀어박힌 것도 많았습니다. 제일 오래 안 나간 기간이 한 2주 정도 안 나갔대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르고 막막하다 보니까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집에만 머무르는 젊은이를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와 단절한 청년 규모가 최대 54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담 창구를 마련해 고립 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하고 전담 관리사를 투입해 이들의 사회 적응과 취업 의욕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상자에게는 현장 방문 및 초기 상담을 통해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고립 정도, 유형 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4곳에 고립 은둔 청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향후 사회와 단절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을 돕는 전담 학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7조 원으로 추정된다는 조사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인공지능 AI의 무한한 가능성, 그 끝은 어디일까요? 홈쇼핑부터 미디어 광고, 드라마의 PPL까지 이제는 AI가 소비자와 제품을 직접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귀찮으면 TV 소리 같은 미디어 소리를 들려주기만 해도 된다고 하네요. 유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둘, 셋. 쇼호스트가 직접 옷을 갈아입지 않고 가상현실 속에서 옷을 착용해 시청자들에게 스타일링을 제안합니다. AI 캐릭터가 쇼호스트와 대화하듯 실시간으로 고객들의 요청 사항도 전달합니다. 5819님이 원피스 스타일 한 번 더 보고 싶대요. 오케이.
AI 기술을 활용한 이 코너는 방송 2시간 동안 평균 20억 원에 가까운 주문 금액을 올렸습니다. 국내 한 IT 기업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소리만으로도 소비자와 업체를 연결해 구매까지 이어지는 플랫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제품 광고뿐 아니라 드라마에 나온 스마트폰, 관광 명소에 대한 여행 상품 정보까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AI의 소리 인식으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에 콘텐츠 업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사운드를 인식하기 때문에 신규 매출을 창출할 수 있고요. 바로 커머스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마케팅 시장에서 AI의 활약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구글은 소비자의 상품 검색뿐 아니라 판매자의 광고 제작, 관리 서비스에도 AI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We're going to share how you can use AI to uncover new pockets of demand by marketing at the speed of consumers, no matter how unpredictable. 소비자 맞춤형 AI 마케팅 시대. 전 세계 기업들의 끝없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두둔했던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 대한 강경 정책을 바꾸라며 이례적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아주 매서워졌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침수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은신처로 파놓은 땅굴입니다. Now we are in the tunnel just below the Qatari building that you saw outside. There is rooms that helps the Hamasis to stay here. 이런 땅굴에 이스라엘이 바닷물을 채우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오기 위해 지난달 5대의 펌프를 설치한 데 이어 2대를 추가해 침수 작전을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땅굴에 숨어있는 하마스 지도부와 대원 인질을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식수 오염이나 인질 참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섬멸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이에 국제사회 여론이 나빠지자 미국도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무차별적 공습으로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며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포스트 하마스에 대한 입장 차이를 상기시켰습니다. יש מחלוקות לגבי היום שאחרי חמאס, ואני מקווה שנגיע להסכמה גם כאן. אני רוצה להבהיר את עמדתי. 양국이 공개적으로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이스라엘에 파견합니다. 싸늘해지는 여론 속에 미국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전술 변화를 이끌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3번째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예산을 쥔 미 의회를 방문해 승리를 자신하며 지원을 촉구했는데 과거 미 의회에서 젤렌스키에게 기립박수를 쳐왔던 그 과거와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진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무기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can be and should be incredibly proud of the part they played in supporting Ukraine's success. We'll continue to supply Ukraine with critical weapons and equipment as long as we can.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며 안보 지원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ve already made significant progress. We've shown that our courage and partnership are stronger than any Russian hostility.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614억 달러, 우리 돈 81조 원의 지원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상회담 후에는 의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2억 달러, 우리 돈 2,6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의회를 직접 찾아 지원을 촉구했지만 공화당이 미국의 안보가 더 시급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He made it clear, and we all made it clear, that if we lose, Putin wins. And this will be very, very dangerous for the United States. Hard to justify spending billions on Ukraine when we can't even support our own border security and our own national security.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중동에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을 파견해 민간인 보호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치르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이 이어지면 내년 대선에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The race begins. Hail Caesar! 서커스의 어원은 고대 로마의 키르쿠스라는 전차 경기장입니다.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해도 사는 재미를 느껴야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흥미거리를 추구하죠. 정치인들은 이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벨랄리스는 권력자로부터 무상으로 주어지는 빵, 그러니까 음식과 서커스, 그러니까 이 오락에 의해 시민이 정치적 장님이 됐다고 당시 사회 세태를 풍자하기도 했죠. 진정한 공익을 외면한 포퓰리즘은 대중의 욕망과 감정을 건드려 권력을 유지하는 일종의 대중 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년 총선을 앞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치권이 또 대중의 인기만을 노려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혁신의 싹을 자르려 하고 있거든요. 지난 총선 전 택시기사의 표를 얻으려고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혁신적인 신산업을 좌초시켰던 민주당 의원 중에는 스스로 반성문을 쓴 의원까지 있건만 이번엔 직방금지법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대형 자본을 앞세운 골목상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은 수수료로 질 높은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라 발의 때부터 논란이 일었던 법안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법안 발의 후 1년 넘게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다가 지금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설마 공인중개사 52만 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일까요? 정부는 최대 33만 4천 원인 기초연금을 2028년까지 40만 원까지 빠르게 올리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부부 수령액이 64만 원으로 국민연금 수급액 평균 62만 원을 웃돌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야당은 기초연금 대상을 2026년까지 모든 고령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럼 그 누가 열심히 일해서 연금을 부으려고 할까요? 그냥도 연금 이상을 주는데 말이죠. 저 법안대로라면 우리 국가는 분명 비게 되겠죠. 이러면 어떨까요? 법안에 찬성한 정치인들이 나라의 손실을 떠안게 하는 거예요. 포퓰리즘 책임제라고나 할까요? 남의 소를 잡아서 버리는 잔치인 줄 알았는데 먹고 보니 내 소였다.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제대로 못한 오보를 치르게 하면 국민이 그들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매표 포퓰리즘의 끝은 이었습니다. 프랑스 6부 리그 축구팀 US레블 선수들이 우승이라도 한 듯 환호합니다. 다음 달 7일 컵대회 64강전에서 음바페와 이강인이 뛰는 파리 생제르맹과 경기하게 되자 이게 웬 떡이냐고 기뻐한 건데요. 대패를 하더라도 스타 선수들과의 한판이 평생 자랑거리가 되겠죠. 내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양도 상당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120mm 이상, 중부 내륙으로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지로는 또다시 폭설이 쏟아집니다. 강원 북부 산간에 따라서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이 비와 눈은 모레인 금요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후로는 급격히 추워집니다. 주말인 토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일요일에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요. 추위는 덜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낮 기온은 10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은 대체로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부산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에도 눈이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